시끌벅적한 한국의 국제학교,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대해 틀린 말을 하자 모두가 말릴 새도 없이 캐나다 출신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학생과 교수 모두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 중국인 학생에게 그대로 달려가는 여학생,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데요. 대체 이 여학생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리아예요. 캐나다 밴쿠버 외곽에 있는 작은 타운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빠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아빠는 동네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파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방과 후면 늘 그곳에 들러 아르바이트처럼 도움을 드렸어요. 커피향이 가득한 그 공간은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고 아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조용하고 익숙한 삶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 믿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리아, 주말에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그 한마디로 제 모든 평온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빠의 표정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고 말투는 낯설 만큼 조심스러웠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몇 번을 물은 끝에 아빠는 말했어요. 리아, 너에게 새엄마가 될 뿐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빠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는데 이젠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려는 거잖아요. 사실 전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를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아빠는 영원히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새엄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김치, 케이팝,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뿐이었고 정작 사람 자체에 대한 인식은 무지했어요. 그래서 더 경계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주말 아빠가 약속한 대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한국 여성분은 검정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고 미소는 지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된다고. 그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대화 중에도 저는 뚱한 표정으로 대답했고 그분도 제게 말을 많이 건네지 않았습니다. 서먹하고 낯설었어요. 아빠는 그런 저희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는데 전 그 미소조차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아빠는 결혼을 강행하셨어요. 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지만 저에겐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우리 집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거실에선 새엄마의 발소리가 들렸고 익숙하지 않은 조리 냄새가 부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전 그냥 예전에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집안에 스며들었고 특히 아빠의 카페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이건 아빠의 공간이야.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엄마가 카페를 맡은 뒤로 가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장에 QR코드가 생기더니 손님들이 줄 서서 모바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도 가능하게 되었고 운영시간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정시로 지켜졌어요. 제가 늘 지적하던 손님 응대 문제도 새엄마가 들어온 뒤엔 훨씬 체계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그런 변화가 반복되면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비어있던 가게 의자들이 채워졌고 손님들은 자연스레 새엄마에게 말을 걸며 단골이 되어갔어요. 커피 맛은 여전했지만 서비스가 달라졌다는 말이 많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질투도 났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도 바뀌지 않던 가게였는데 어느 날 불쑥 나타난 한국 여성이 변화의 중심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궁금증도 생겼어요. 이건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인 걸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관된 걸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가 쓰고 있는 공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카페 운영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매출 정리, 손님 피드백 정리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저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감각적인 사람이고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둘 다 수치를 챙기거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새엄마는 그 반대였어요. 꼼꼼하고 정확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개선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엄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선입견으로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관찰해보면 볼수록 놀라웠어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고 매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하루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습관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요. 물론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도 많았어요. 대화는 짧았고 서로의 문화나 생각 차이로 인해 오해도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새엄마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왔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아주 서서히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감이었고 그 다음엔 무시였으며 지금은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어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제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새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감정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막 그 시작점에 발을 디딘 셈입니다. 새엄마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지 어느덧 반년쯤 지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겠지만 이제 저는 아침마다 새엄마가 만들어준 된장국을 먹고 카페에 가서 아빠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무슨 마법처럼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가진 거부감이나 벽 같은 건 많이 허물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즈음 새엄마가 어느 날 아빠와 제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리아, 이제 슬슬 내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기야. 한국에 있는 국제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저는 아직 한국어도 잘 못했고 문화도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새엄마는 저보다 훨씬 준비가 빨랐어요. 학교 전공, 기숙사, 심지어 등록 시기까지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수락만 하면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새엄마의 추진력과 현실적인 판단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으로의 긴 여정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출발점은 일본이었어요. 새엄마의 제안으로 한국 입국 전에 일본에서 짧게 며칠 머물며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깔끔한 거리, 조용한 사람들, 정갈한 음식,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한국보다 더 잘 살고 체계적인 나라라는 막연한 기대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캐리어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화장실 밖에 잠깐 두고 들어갔어요.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나와보니 캐리어가 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일본 같은 나라에서 도둑을 맞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는 당황해서 바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먼저 영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법 큰 국제공항인데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직원이 많았어요. 한참을 번역기와 손짓발짓으로 설명한 끝에 겨우 경찰과 연결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직원은 다짜고짜 서류 몇 장을 내밀며 작성하라고 했어요. 서류는 전부 일본어였고 어떤 칸에는 본인 진술, 어떤 칸에는 목격 정보 같은 걸 쓰라는 식이었어요.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 했고 우편으로 제출 후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장 CCTV를 틀어 확인하고 그 영상으로 범인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서류를 쓰고 며칠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회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발달한 줄만 알았던 일본이 어딘가 90년대 같은 관료주의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정작 경찰은 그 서류를 채워도 찾아줄지 장담 못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뭐랄까요, 진짜 실망 그 자체였어요. 짐은 못 찾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호텔 역시 기대와는 달랐어요. 방은 좁고 냄새가 났고 욕실도 너무 낡아서 들어가기가 꺼려졌습니다. 저는 샤워도 못하고 그냥 침대 위에 털썩 누웠어요. 그런 와중에 또 충격이었던 건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였어요. 제 말소리 하나에 주변 사람들이 곁눈질을 하거나 조용히 해달라는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빠랑 새엄마에게 짧게 얘기했을 뿐인데 무례한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 순간엔 여기가 진짜 선진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며칠은 우울하고 불편하게 지나갔고 결국 마음속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기내에서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일본도 이 정도인데 한국이라고 다를까 싶은 회의적인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공항 내부는 조용하지만 분명 생동감이 있었고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병기돼 있어서 외국인에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제가 뭘 물어보든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고 복잡한 등록 과정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무빙워크며 자동 출입국 시스템, 셀프 키오스크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줄 하나 제대로 서지 못한 일본 공항과 비교하니 진짜 천국 같았어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새엄마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실용을 중시하는 나라야.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편리하고 빠르게 목적에 맞게 정확히 움직이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나오는 교통도 너무 쉽게 연결돼 있었고 앱 하나만 설치하면 실시간 도착 정보부터 노선 안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나 택시 어디를 타든 불편함 없이 바로 이동이 가능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놀라웠어요. 공공 와이파이는 빠르고 끊기지 않았고 심지어 거리의 작은 편의점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자유로웠습니다. 일본에서 며칠 동안 겪었던 불편함들이 하나하나 대조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그게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나는 이 나라를 무시했을까? 아마 익숙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백인이 중심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는 느리고 낙후된 곳이라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나라, 이 시스템의 질서 있는 속도는 제가 살던 곳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새엄마의 나라가 아니라 나도 좀 더 알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은 나라가 된 거예요. 어쩌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가 몰랐던 세계가 제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단지 시스템의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이 나라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강함과 정교함이 있었고 그건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 저를 감동시키는 요소였어요. 한국에 도착한 뒤 며칠 동안은 모든 게 낯설었어요. 간판은 읽을 수 없었고 사람들의 말은 빠르고 억양이 세서 잘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거리와 풍경들이 저를 끌어당겼고 무엇보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새엄마가 한국에 대해 늘 말하던 실용적이고 빠른 나라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부터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지내기로 한 지역은 대학 캠퍼스 근처였고 저는 새엄마의 계획대로 국제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기숙사 생활도 처음이라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었고요. 입학 첫날 저는 체크인을 위해 기숙사 관리동으로 향했는데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고 안내 절차도 전부 전산화돼 있었어요. 여권과 등록번호를 입력하자 바로 제 방 정보와 카드키가 나왔고 5분도 안 돼 입실이 완료되었어요. 종이에 이름 쓰고 서명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숙사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돼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비데를 봤어요. 이제껏 인터넷에서나 볼 수 있던 것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샤워기 수압도 좋고 실내 온도도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기숙사라는 공간이 이렇게 편리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밴쿠버에서의 기숙사는 대부분 낡았고 난방도 불규칙해서 겨울엔 늘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냈거든요. 그 다음 날은 수업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한쪽 벽에는 분필 칠판 대신 대형 터치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교수님은 그걸 이용해 화면을 넘기며 수업 개요를 설명하셨어요. 종이 유인물 없이 태블릿 하나로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수업이 끝나면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까지 되더라고요. 한국의 교육 환경이 이렇게까지 디지털화돼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학생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해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한 빵이나 샐러드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식판을 받아든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국 그리고 3-4가지의 반찬이 푸짐하게 나왔어요. 메뉴는 매일 바뀌고 밥도 고슬고슬했으며 국은 진하게 끓여져 있었어요. 가격은 불과 5,000원이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말이 안 나온다는 표현밖에 쓸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면 기본 8-9,000원을 써야 하고 그마저도 별로 맛없거든요. 기숙사 복도에서 와이파이를 처음 잡았을 때도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유튜브 고화질 영상이 단 한 번의 버퍼링도 없이 재생되었고 페이지는 클릭하는 족족 열렸어요. 저는 혹시 제 기기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된 줄 알았을 정도로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무료라는 거였어요. 학교 안은 물론이고 주변 카페나 편의점, 심지어 지하철 역사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는 걸 느꼈어요. 이 나라는 효율성과 연결을 중시하고 그걸 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여놓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경험한 건 바로 지하철이었어요. 저는 버스나 지하철 타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시간표 외우는 것도 귀찮고 자칫 실수하면 내려서 한참을 걸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앱 하나만 설치하면 실시간 도착. 정보, 노선 안내, 역간 거리까지 전부 알 수 있었어요. 정류장에 도착하면 몇 분 후 열차가 도착하는지 전광판에 뜨고 지연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이동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이런 체계적인 대중교통을 보며 전도시라는 건 결국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없으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음식 배달도 놀라웠어요. 앱 하나로 주문하면 1520분 내로 집 앞으로 음식이 도착했고 결제는 자동으로 처리되며 심지어 주문 취소나 요청 사항까지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음식도 뜨끈하게 도착했고 사진과 실제 메뉴가 다르지 않았어요. 이런 정확함과 신뢰감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실현해내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제 안에서는 혼란과 감탄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느리고 낙후되고 여유는 있지만 세련되진 않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제가 가진 편견이었어요. 백인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자라며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시선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이었는지를 매일 체감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사람들은 단지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실용적으로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빠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빠름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돼 있었어요. 그런 점이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가 더 발전한 나라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제가 지금은 정반대의 현실 앞에 서 있는 거니까요. 새엄마가 왜 그렇게 정확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왔는지, 왜 아빠의 카페에 QR 주문이나 정시 오픈을 도입하려 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그건 단순히 한국식 방식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효율과 신뢰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문화였어요. 저는 지금 그 문화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안에서 배우고 흡수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은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컸고 문화적 오해도 가끔씩 있었지만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씩 그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가치, 다른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처음 이 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제가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에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언어는 여전히 서툴고 때때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당혹스러움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저를 움츠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차이 속에서 저는 저만의 속도로 적응해가고 있었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새엄마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었지만 늘 뒤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봐 주셨어요. 제가 한국어로 어려운 과제를 할 때면 조용히 옆에서 문장을 고쳐주셨고 시험이 끝난 날엔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끓여주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아빠의 배우자가 아니라 저의 인생에 깊이 들어온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저의 일상 깊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교수님들은 저의 부족한 언어 실력을 탓하기보단 더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셨고 친구들은 제가 따라오지 못할까봐 PPT를 미리 공유하거나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벽을 만들거나 배척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는 따뜻함이 있었고 그게 바로 이 나라가 가진 정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봄학기 중반쯤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느 날 교내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맞은편 자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큰 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 걸 들었어요. 서비스는 느리고 음식은 짜고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다는 식의 말들이었어요. 평소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귀에 그 말들이 거슬렸어요. 그러다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선진국처럼 굴지만 아직 멀었지. 결국 우리보다 작고 불편한 나라야. 순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한국을 비판하는 걸 듣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조용히 그 학생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경험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근거로 이 나라 전체를 무시하진 마세요. 저는 외국인이지만 이 나라에 와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어요. 제 말이 너무 감정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제가 구경하듯 지켜보는 대상이 아니었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저를 향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이 나라를 좋아하고 이 나라가 가진 가치와 방식이 저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요. 단지 편리한 시스템이나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성실함, 공동체를 위한 배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배웠고 그런 것들이 제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밤 새엄마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처음에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후회돼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새엄마는 말없이 웃으며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셨어요. 그 짧은 제스처 하나에 저는 울컥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조금씩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왔지만 이제는 졸업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단순히 남는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저는 이 나라에서 제가 받은 것들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캐나다와 한국을 잇는 교량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콘텐츠 기획이라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언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시장도 복잡하고 경쟁도 치열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받은 이 경험은 너무나 소중했고 그걸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외국 학생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생겼어요.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지 않아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던 거리, 낯선 언어로 가득 찬 간판들, 빠른 말투와 복잡한 대중교통, 심지어 밥상 위의 반찬들까지도 저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도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는 제 모습도 새엄마가 리아 이거 먹어봐 하며 레밍 고등어 조림의 짭짤한 맛조차도 이제는 제 하루 속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빠른 걸음과 부지런함, 출근길에도 커피를 들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서로에겐 조용히 예의를 지키는 모습들조차 예전엔 차갑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질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 역시 어느새 그들과 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누가 제게 다시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전히 국적은 캐나다이고 여권에도 영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지만 제 사고방식, 생활 리듬,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이 땅의 것과 닮아 있어요. 이 나라는 단지 제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 저는 조용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점도 많아요. 가끔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곤란할 때도 있고 문화적인 맥락을 잘못 읽어 난처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도와주고 배려해준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서를 경험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이곳을 외부로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젠 저의 또 다른 집이에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될지, 그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단 하나, 이 나라가 제게 준 변화는 단순한 유학 생활이나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변화는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어요. 다만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저를 바꾸고 키워줬어요. 낯선 언어를 배워가며 사람들과 눈을 맞추게 되고 무심한 듯 따뜻한 새엄마의 손길을 느끼며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변화들이 어느 순간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분명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조용한 한국인 새엄마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성실함이란 무엇인지, 진심이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요. 그녀 덕분에 저는 한국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그 첫 순간은 바로 새엄마의 손을 잡고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날이었다는 걸이요.